한국도로공사가 나랏돈 600억 원을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선 공금으로 고가 패딩을 사고 해외 출장비를 부당 집행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차 가해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조계가 대책을 찾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공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유일의 삼선 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시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도의원과 시의원의 보궐선거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나랏돈 600억 원을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공금을 유용해 고가의 방한복을 사고 해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각종 스포츠 의류와 아웃도어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안전용품 구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사들인 용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공사 현장 안전용품을 사도록 돼 있는 시설 부대비로 개인 용도의 고가 방한복과 등산화,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지자체에선 공사 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직원 40명이 해당 예산으로 의류비 1,500만 원을 썼고 직원 한 명이 3년간 500만 원어치 옷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문구점에서 가짜 거래 명세서를 끊거나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격려성 해외 출장을 위해 공사 관련 예산 1억 1천만 원을 들여 8박 9일짜리 유럽 출장을 다녀온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공공기관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14곳으로 모두 12억여 원의 세금이 제멋대로 쓰였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재정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600억 원을 임의로 직원 인건비로 돌려쓰고 교통사고 통계도 조작해 이를 경영평가 실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인건비를 불법 전용하거나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에 이 사실을 제보한 교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교감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한 사립고등학교 A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A교사는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동료 교사 10여 명도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탄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해당 교감은 몇몇 교사들에게 탄원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했고 이튿날 임시교원회의에선 탄원서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원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2명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이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두 분 선생님 사실이에요? 선생님 사실이에요? 또 우리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 내년에 근무할 선생님을 알려주면 인사희망원을 제출하라라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는 50여 명,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일부는 재계약과 관련한 불이익까지 우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을 어떻게 유출이 됐을지 모르고 이 학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실 가장 커요. 해당 교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물어봤을 뿐 압박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도 인사 희망원을 받도록 해 그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교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위협적으로 뭘 물어본 적은 없고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 어떻게 했냐 왜 했냐 그렇게 한 부분은 딱 2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신고 내용이나 탄원 명단 유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차 가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과 사법 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졌습니다. 법원이 제지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줍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한 새 제도가 곧 도입 1년을 맞습니다. KBS는 이른바 기습공탁 같은 새 제도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로 꼼꼼히 짚었는데요. 오늘 사법부와 대검찰청, 변호사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가해자들의 부당한 감형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사들은 일부 피고인이 공탁 절차를 통해 유리한 감형을 받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분노와 불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더 적극 고려하도록 양형 기준을 손질하고 공탁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검찰은 전직 조폭 두목이 3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른바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부당 감형을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여 재판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현직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며 양형 기준 보완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삼선 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선출직이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인데다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잇따라 도의원과 시의원의 줄 사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선의 박이로 밀양시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작 1년 반 만입니다. 임기 2년 반을 남겨뒀던 박 시장은 사퇴와 함께 내년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넉 달여 기간 밀양시정은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박 시장은 밀양 시민에게 중도 사퇴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심하고 또 호심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경남의 일부 선출직들도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예비 주자들이 몰려있는 지방의회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보궐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도의원이 출마하며 군수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2년 전 의령군수 재선거에서는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3개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선거 비용으로 창녕군에서 14억 5천만 원, 의령군에서 8억 7천만 원의 지방비가 들었습니다. 선출직이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도 사퇴를 하는 것은 본인이 제시한 공약을 저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자들을 정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정당은 선출직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할 경우 공천에서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현직의 중도 사퇴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 예산을 최근 경남도의회가 부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권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나 병상수 등 대부분 의료 지표에서 여전히 취약한 곳으로 나타나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서부권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 유일합니다. 하동군 유일종합병원은 2년 전 문을 닫았고 산청군은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응급환자 치료 등엔 역부족입니다. 노인성 농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허리, 관절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또 특히 그에 따른 입원실이 없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장 걱정입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60분 안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은 함양 98.26%, 거창 99.41%, 남해 85.18% 등 진주를 제외한 서부 경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따졌더니 동부 경남 20.5개, 중부 경남 18.3개에 비해 서부 경남은 17.2개로 적습니다. 게다가 서부 경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은 만큼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를 받고 싶었지만 못 받은 비율이 8.2%로 중부 경남과 동부 경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서부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1.2%로 동부 경남과 중부 경남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복합 만성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병상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거창권과 진주권이 각각 57.3명과 50.1명으로 김해권과 창원권보다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입니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사실 경상대병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중소병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좋은 병원들은 맞는데 일단 한계가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해 연구를 한 결과 서부 경남에 1,500에서 3,500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로 대변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자살률을 현재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건강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현재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OECD 1위인 자살률을 절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일터에서 누구나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 정신응급병상을 설치하고 스스로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관리체계도 운영합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운영 중인 상담전화는 긴급전화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3% 오르며 전달보다는 상승폭을 0.5%포인트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3% 넘게 상승하며 여전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습니다. 3.8%를 기록했던 10월보다 상승폭을 0.5%포인트가량 줄였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준 건 석유류 가격의 영향이 우선 큽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11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5.1% 내려가 1.3% 하락했던 전달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도 둔화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이번에 6.6% 오르며 7.3% 올랐던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내구재, 섬유 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운데 채소류 같은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올라 최근 30개월 사이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사과는 55% 넘게 올랐고 오이는 40%, 파는 39%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선식품지수 상승률도 12.7%를 기록해 14개월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습니다. 일시적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는 3.3%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진정되고 주요 농산물의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도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자료를 보면 경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에 비해 0.7%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상승했습니다. 특히 배추나 사과 등 신선식품은 지난달보다 7.8%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 올랐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회사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에게 과징금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를 관리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7곳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입주 광고 관리 사업자를 정하는 입찰 88건의 가격을 담합하고 이 가운데 78건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본 신축 아파트는 서울 16곳, 경기 48곳, 인천 11곳 등 대부분 수도권이었는데 강원과 세종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광고 사업은 신축 아파트 승강기 등에 붙는 가전, 가구, 인테리어 광고를 전담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사업을 낙찰받으면 아파트 측에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단지의 광고를 관리하면서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적발된 업체 7곳은 가격 경쟁을 줄이고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역할을 나누고 입찰에서 쓸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 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금액이 낮아져 그만큼 아파트 수입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입주민 복리 후생에 쓰일 돈이 줄어든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비교적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중국 당국이 한 달째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과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비료업계의 자발적 움직임이라지만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도 요소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업계의 전문 매체인 중국 화학비료망은 전문가를 인용해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수출 총량을 94만 4천 톤 이하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올해 10월까지 중국 요소 수출량 339만 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입니다. 요소 수출 중단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경제 매체 역시 내년 봄 중국 내 수요 때문에 요소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료 기업들이 지난달 정부 측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자발적 수출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실제 내년 초에 요소 수출 할당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하고도 저희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한 현재 있는 공간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통상당국자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즉각적인 요소 통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관련 발표문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을 뿐 요소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도로편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사고 전 아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며 오히려 의식 잃은 배우자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등에 비춰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많은 선고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릉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용 전열 기구를 사용하다 불이 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전선에 불이 붙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지난주 충북 청주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난 불로 건물 한 동이 모두 타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콘센트와 연결된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뭐가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유독가스처럼 새카만 연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올해 초에는 청주의 한 주상 복합 건물에 불이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방으로 연결된 외부 전선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화재 모두 전선 피복이 약해져 절연 기능이 떨어진 낡은 전선이 문제였습니다. 전기 화재 원인 대부분은 이 같은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 즉 낡은 전선의 합선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2,000건 가까이 발생해 4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요즘처럼 본격적인 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 전선에 과부하가 생겨 피복이 녹거나 약해집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전력을 쓰는 문어발 콘센트 사용이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일수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피복이 전선 가닥에서 분리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 노후화된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즉시 교체하는 거예요. 또 온열 전기 기기를 쓰는 작업 현장에서는 콘센트나 차단기 주변에 불에 타는 자재를 반드시 치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천시 곤양면 주민으로 구성된 희망곤양회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는 대진 일반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활용단지 유치를 찬성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기술력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사천시가 유치 불가 입장을 결정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사천 대진 일반산단에 소각과 매립시설을 갖춘 폐배터리 재활용단지 추진 계획을 밝혔고 지역에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추락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넉 달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사천시 한 수산식품 공장에서 냉동기계 배관을 철거하다 3m 아래로 추락했던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병원 치료 중 지난달 26일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 고양이 20여 마리가 집단으로 유기된 정황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남 동물보호단체 리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품종묘 20여 마리가 초전동과 상평동 등에서 두세 마리씩 발견됐으며 고양이 대부분은 암컷으로 번식장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호단체는 유기장소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13일까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 빵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합니다. 점검 내용은 사용하는 도구 세척과 소독 여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 등입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가죽 원피에 밑그림 없이 철필로 그림을 새기고 음향각의 입체감을 더합니다. 하늘나라 보내면서 이게 내 캔버스인데 내가 약 40년 동안에 이게 푹 빠진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뭘 묻고 살기라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한 길로 왔습니다. 손때 묻은 가죽이 좋아 무두지를 지킨 김영우 씨는 대한민국 전통 가죽공예 명장입니다. 밋밋한 피혁이 작품으로 거듭나는 통가죽공예 산실. 바지부터 조끼, 모자까지 가죽으로 뽐낸 김영우 씨는 가죽으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22단계 공정을 거쳐 가공한 소가죽 원피는 그의 작품이 시작되는 캔버스지요. 가죽을 볼 때마다 딱 지면은 여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탁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각을 하고 염색을 하고 순수 창작한 문양을 그리고 한치 망설임 없이 새기는 손놀림이 놀라운데요. 라운드 커터가 춤을 추듯 커팅과 타각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는 카빙 솜씨는 기계로 찍어내는데 비할 수 없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카빙을 잘해야 그게 꽂힙니다. 이렇게 수작업을 직접 두드려가지고 이게 진짜의 작품입니다. 작업 시간이 쌓이면서 오래된 가죽처럼 편안해진 연장은 그를 돕는 든든한 일꾼입니다. 100살을 넘긴 손때 묻은 프레스. 화석처럼 반들반들한 돌판 작업 때도 40년 세월을 같이 걸어왔죠. 내 손이 하루에도 몇백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참, 내하고 이 동고동락을 같이 한 물건을 계속 가야합니다. 여기에 내 히스토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밥상입니다. 때로는 염색도 하고 아까 그 조각갈찌개도 다 여기 은인하고 하고. 그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재단한 결과물을 바느질하는 김분석 씨와는 하늘과 실 같은 사이. 30년 넘게 호흡을 맞춘 최고의 동료입니다. 가죽을 많이 좋아해. 겨울에는 거의 옷을 가죽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 좋으니까 갓바치를 여지껏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죽에 빠져 있으니까. 말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 20대에 뛰어든 가죽공예. 이른을 앞두기까지 숱한 무두질을 했지만 문지를수록 깊어지는 광택에 반해 이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통가죽의 묘미가 바로 이깁니다. 이 라스트. 뭐 염색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무두질을 팍팍 잘 문질러야 이 작품이 삽니다.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안장이 명장의 손끝에서 감쪽같이 살아났는데요. 명코 울림이 제대로 된 북을 위해 소리를 익힌 그는 뭐든 대충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소가죽이고 요거는 개가죽이다. 그냥 북을 둥둥 치면 되는 줄 알더만은 좌편 우편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실용성에 멋을 더한 산발이 의자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가방, 근사한 신발과 모자, 가죽에 새긴 글과 그림까지 명장을 만난 가죽은 회화가 되기도 하고 공예품, 생활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내구성이 좋고 관리만 잘하면은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거기다 하구도 하고 생명을 불일으키지 우리가. 그래서 내 보람 항상 기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쫓아온 40년. 그에겐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은 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장인의 덕목입니다. 경남에 가죽장으로서 후진 양성을 많이 양성하고 싶습니다. 네, 지극한 소원입니다. 시간의 덮개로 빛나는 가죽 공예를 위해 김영우 명장은 뚜벅뚜벅 갓바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창원시 해운동 4층 규모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양곡동 양곡터널 안에서 진해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 넉 대와 승용차, 8톤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수습으로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어 창원시가 차량 우회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거제와 부산 등에서 통영을 방문한 60대 8명이 집단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와 설사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명을 구급차로 병원에 옮겼고 나머지 6명은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내일 법안 심사 소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한 달 만에 전체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두는 조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내일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창원시가 창원 국가산단 확장 구역에 골프 연습장으로 있던 16,000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땅은 보상을 마친 뒤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고 터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2018년부터 1,800억 원을 들여 창원시 상복동, 완암동 일대의 43만 6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원 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2025년 말 터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 터 조성이 내년 말 모두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지정된 사파지구 도시개발구역은 91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선 1공구는 준공이 됐고 2, 3공구는 내년 말 터 조성이 끝납니다. 사파지구에 들어설 창원 가정법원 신축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창원시는 예상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습니다. 우수법관으로는 창원지법 본원 김국현, 김희수, 구민경, 장유진 판사와 밀양지원 조현철, 진주지원 최현정 판사 등입니다. 이번 평가는 공정과 품위, 친절과 신속 등 10개 항목에서 진행됐고 우수법관 선정 이유로는 양형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사건 당사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 등이 꼽혔습니다.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가을을 연상케 할 만큼 포근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른 건데요. 내일도 창원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도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 한때 약하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1mm 안팎, 그 밖의 지역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도, 창녕이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4도, 김해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4도, 합천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하겠고 토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